며칠 전 인천 한 마트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해 우유와 사과를 훔친 부자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한 경찰의 사연이 보도가 된 적이 있죠. 모친과 어린 두 아들을 보살피다가 6개월 전 당뇨병 등 지병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10,000원 상당의 식료품에 손을 댄 건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현대판 장발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당부가 있기도 전에 성금에 옷가지에 쌀까지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고 또 해당 자치구는 일자리 지원까지 나섰습니다. 2019년 12월의 대한민국,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서울타임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따뜻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서 모두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주말에 이 뉴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와, 저는 그 경찰관께서 네.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눈물 흘렸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이가 또 있었다니까 되게 마음이 예.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또 식당까지 따라와서 그 돈 봉투 놓고 가셨다는. 맞아요. 그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훈훈해지면서 왠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나도 주고 갔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 마트에 전국에서 많이 연락이 온대요. 뭐 사과 갖다 달라, 뭐 해달라, 뭐 돼지 한 마리를 주겠다, 뭐 갖다 달라 이런 얘기도 오고 있고. 전국에서 좀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근데 또 많을까봐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연말이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또 연말 올해가 가기 전에 역시 그때 이제 박정호 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낙연 총리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됐는데 오늘 오후에 기자들 앞에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종로의 3선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로의 3선 도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저의 총리설이 계속 말씀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깊은 성찰을 통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태도이고 결정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이제 총리 지명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네, 들으셨듯이 종로 3선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적절한지 고민이 많았다. 사실 이게 뭐 서열로 봐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2위였는데 5위로 내려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꽤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세균 의원이 종로에 3선 도전할 생각이 강하다. 취재한 바로는 종로 3선 갔다가 뭐 네. 대선까지 갈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누굽니까? 박펠레 아닙니까? 가지 않습니까 총리로? 네, 전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네,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네. 또 이제 시위를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자진해서 얘기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움이 있었고 정말 고심 많이 했다 이걸 드러낸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사실 근데 뭐 서열이 내려가는 걸 그러니까 의전 서열 2위에서 5위로 내려간 그거는 사실 완전히 별 문제고. 그렇죠.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사실 국무총리로 간다는 게 좀 뭐랄까요, 어떤 기존의 관례 특히 아주 잘 들어맞진 않는 부분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 총리 지명 발표를 하면서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래도 삼권 분립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어떤 뭐랄까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그렇죠. 수장을 했던 분을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연방대법관 하신 분이 거기 종신직인데 갑자기 네. 사퇴하고 선거 나가겠다. 뭐 혹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다. 뭐 이건 좀 뭔가 안 맞는 스캔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한국당에서 삼권 분립을 짓밟고 기본 국정 질서를 망각한 독재다라고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이 정세균 전 의장을 후보
사태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한신당, 정의당, 평화당 이쪽 동네 죄송합니다. 이쪽 정당들은 네. 이제 뭐 지명자가 잘해주기 바란다, 기대한다, 뭐 네. 대체론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들 정당에서도 그 국민들은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것에 대해 상권 분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유념해야 된다. 대한신당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정의당에서도 국회의장에서 총리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마디씩 넣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기자들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한테 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니 뭐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모시고 여당 대표 출신을 법무장관으로 데려와야 될 만큼 지금 사회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비상 상황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고위 관계자가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비상 상황이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또 관심이 가는 게 방금 정세균 후보자라고 얘기하겠죠. 이제는 얘기했듯이 종로 3선 도전할 생각이었다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종로가 빈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더 좋은 분이 뭐 종로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데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또 얘기하면 그분이 못 오지 안 않을까 가잖아요. 거기 그러면 싶어서 그렇긴 한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낙연 총리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 이제 광진 가신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실 이낙연 총리가 4선을 하고 네. 호남에서 4선하고 전남지사를 하다가 총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물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로라는 동네가 보수적인 동네예요. 한 지역에 오래 사신 분도 많고 정세균 의원이 이 종로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험지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정세균 의장도 사실 이 호남에서 하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종로에 가게 됐는데 재선까지 했죠. 그만큼 거물급이 좀 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로구가 이 정치 1번지예요. 그렇죠. 정치 1번지라고.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기 뭐 대권 희망이 있는 그런 인물이 가는 게 맞지 않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자유한국당 측에서 또 누가 떠오르나요? 뭐 이 지금 거론이 되는 거는 뭐 네. 지금 황교안 대표 종로니까요. 뭐 그렇게 거론이 되고 네네. 또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거론이 됩니다. 일단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니까 뭐 종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역구 출마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비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당내에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오늘 그 총선 좀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당 대표급은 전략 지역에 출마하라 이제 이런 방향을 잡았거든요. 뭐 금화당의 당 대표 혼자만 현직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구 출마의 생각이 있었는데 뭐 결국 그 뜻을 접고 험지 출마를 공언을 했고 지금 주소가 종로군 걸로 알려졌어요. 이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국민대 명예교수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야말로 정말 그 거물들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잠깐 네.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총리의 임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당에서의 입장, 나한테 어떤 역할을 줄 것인가 이 입장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후임 인선 같은 경우는 이 정세균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언제까지 결론이 날지 네. 만약에 1월 16일 전에 다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내년 지역구 출마 못합니다. 비례대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3월 16일까지만 공직에서 그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례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청문회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과정을 봐야 봐야지 되죠. 이제 이낙연 총리가 네. 과연 뭐 지역구 어디를 갈지 아니면 비례로 가게 될지. 아니 근데 그거는 전에 여권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니 뭐 그러니까 청문회가 잘 진행돼서 뭐 여유 있게 교체가 되면 다 좋겠지만 사실 총리 자리가 좀 비어 있어도 되지 않느냐. 좀 비어 있어야 에이,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우선 그 총리 인준 상황을 좀 보고 국회가 워낙에 지금 대치 중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총선을 진두지휘할 건지 아니면은 뭐 상징성 있는 그런 종로 같은 동네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는데 과연 어느 분의 얘기가 맞을지 박펠레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곽펠레가 등장을 할지 좀 두고 보도록 틀리면 하겠습니다. 펠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펠레 만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이낙연 총리가 비워놓고 갈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오늘 처음 한 게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세균 의원이 그 뽀로로 캐릭터 있잖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루피를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넘어갑시다. 무슨 루피? 핑크색 그 루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 루피? 제 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뽀로로 많이 보기 때문에. 24개월 딸한테 한번 네. 사진 같이 보여주면서 맞냐 뭐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난입을 시도한 한국당 지지자들 문제 때문에 여야가 아주 격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어디다 건방지다니 소리 하십니까? 사람한테 침 뱉어 머리 찌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누가 지금 폭력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다른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 영상 다 보자 확인했어요. 본인들이 나라 망치고 있는 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네, 모두 국회의원들인데요. 첫 목소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고요. 두 번째 목소리 주인공 이정미 정의당 의원,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국회로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네. 어제랑은 달리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들어오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국회 사무처에서 원래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원천 금지되어 있지만 네. 관행상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할 경우 진행이 돼 왔는데 어제 있었던 집회에서 수천 명이 경내로 진입하고 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해서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엄정 적용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국회 사무처에서 오늘도 사실 한국당은 2시에 규탄대회 일정을 같은 장소에서 잡아놨는데 오늘은 이제 사무처에서 문을 다 막았어요. 사실 저도 출근할 때 돌아 들어갔습니다. 원래 들어가는 문으로 못 들어가고요. 네네. 그래서 돌아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한국당 공화당 지지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진 못했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을 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예. 그러니까 일단 의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네. 그 본청 계단 앞에서 그 규탄 대회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플래카드를 들고 그 국회 정문까지 쭉 걸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국회 밖에서 같이 지지자들하고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랬었잖아요. 4월이었나요? 네. 민주노총 측에서 국회 담장 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 약간 시위를 주도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당 내부에 대한 내부에서도 비판이 네. 좀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 점 때문에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처럼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반에 황교안 대표 등 폭력 사태 관련자들을 민주당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네. 고발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이번 사태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또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바로 이 집회 참가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건 좀 빠르게 수사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 폭력 사태도 있었고 서른 의원이 강목으로 맞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네. 사실 국회 안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서른 의원이 강목으로 맞은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요. 그래요? 그 태극기 다는 국기봉이 있잖아요. 그게 강목으로 중감이 됐구나. 그것 때문에 몸에 맞았다기보다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안경이 떨어졌다고. 안경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참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회는 방금 말씀하신 민주노총 사건이 있을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된다. 이들의 주장에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그 전날 4월 17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출석해서 이 자유로운 의정활동이 위협받고 있어서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유감이다. 예방하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한다. 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질서 유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주영 부회장은 참고로 어제 규탄대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말과 행동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지는 않는 것이긴 한데 국회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욕을 하지만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런 만큼 엄정한 법 집행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서울타임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심상정 대표가 오늘 4+1, 4+1이라고 또 하려고 마지막 협상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그럼 단일안 나오는 건가요? 네, 우선은 실무선에서 좀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의석으로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에 연동형 캡 있지 않습니까? 캡을 30석에 씌운다.
그러니까 30선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 그럼 민주당 안이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석패율제는 폐지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 됐고 연동형 캡은 그런데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석패율제를 대신해 가지고요.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 등록제, 그러니까 중복 등록제라고 하는 그게 석패율제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석패율제는 이 퍼센테이지를 봐요. 네. 얼마나 득표했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뭐 의석수를 주는 건데 이중 등록제는 먼저 등록할 때부터 만약에 각 A 지역구 뭐 종로에 등록을 네네. 했다. 종로에 등록하면서 비례대표 1번으로 또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구랑 비례대표 의원이랑. 그러면 이게 더 좋겠네요? 이게 더 중진 의원들한테는? 더 간단하고 좀 빨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두고 가장 크게 부딪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좀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9시에 원내대표급 회담이 열려요. 저녁 4+2에. 9시에? 네. 네. 그걸 보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안 열릴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사실 선거제가 어떤 네. 식으로 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등록들은 했나요? 어떤가요? 오늘 한 5시 정도 기준으로 260명 정도가 등록을 260명?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바뀌기 전에 기존 선거구 253개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4월 15일 총선까지 시간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단 등록부터 하고 개문 발차를 하는 건 뭐 역대 계속 그렇긴 했습니다. 사실 뭐 지난 20대 총선, 그러니까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 42일 전에 2월 28일에야 선거구가 정해졌고요. 2012년 19대 총선은 44일 전, 그리고 18대는 47일 전에 각각 선거구 획정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선거구 획정은 항상 좀 늦어지기는 했어요. 네. 원래 그 스케줄보다는. 네. 근데 대체로 많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정치 네. 지망생들이 지금 벌써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배현진 대변인, 그다음에 윤영찬 전 청와대 네네. 수석,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뭐 이렇게 등록했다. 많이 좀 회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네. 유명인들도 지금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고 어제 정말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요새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갖고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정부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소식.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택을 매각할 것을 권고를 했다. 네네. 1주택 이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이게 이유인데요. 네. 청와대가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해라. 네, 대상자가 한 11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11명?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시한을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윤도한 이 국민소통수석의 말을 들어보면 법률적 강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그렇죠. 수 있는 건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아니다. 강제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고위 공직자라면 국민적 여론 등을 판단할 거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뒤에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임용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인사에 참석이 된다는 얘기가 같이 들리는데 네, 이건 그럴 좀 것 정확하게. 같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청와대가 동참하면 다른 부처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다른 공직자도 함께 동참할 거다. 이런 뭔가 효과도 노리고 솔선수범을 있습니다. 하자 뭐 이런 맞습니다. 의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거예요. 15억이 넘은 집을 살 때 대출이 이제 전면 금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시시가인지 아니면은 뭐 시세인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15억입니다. 시가 15억이면은 원래 시세 그 가격은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15억이니까 15억 네. 넘는 지금 그러니까. 가격에 거래되고 네네네. 있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알아봤더니 15억 이상 가격의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했대요. 그럼 강남에 있는 잘랐다. 아파트란 얘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글쎄 시장 평가는 뭐 어쨌든 이번 같은 대책은 너무나 강력하니까 네. 효과는 없을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뭐 그 사람들 뭐 소위 시장 쪽 전문가 분들이 늘 하는 말인데 뭐 결국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서 더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이게 과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나 그게 좀 항상 헷갈리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이런 곳에는 다들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 그런 인프라나 교육 환경이 잘 된다면 집값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도 살 텐데 그런 게 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 여기 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홍남기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전보다 강력히 반영됐다.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줄어든다 이런 시장 전문가들의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뭐 듣지 말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국장 기자 했어요.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네, 뭐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엔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방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뭐 특히 그러니까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강남을 핀포인트로 겨냥한 거라서 뭐 비수도권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많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 특히 뭐 광명, 과천, 하남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뭐 이건 영향이 정말 없을 수가 없는. 그렇죠. 네네. 근데 강남이 왜냐면은 강남이 오르면 그게 전파가 돼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영향이 있다라면 그게 또 다시 밖으로 전파가 돼서 강남만 뭐 노린 것이다. 그리고 강남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해외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러시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항상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오긴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재 해제안을 제출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모양새인데요. 초안에 따르면 북한 섬유와 해산물 수출 금지를 해제하고요. 올해 말까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 섬유와 해산물이었냐면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이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그래서 좀 숨통을 터주자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달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행되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해서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지금 남북 경의선이라든가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같은 것들은 지금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했던 목표인데 지금 안보리 제재에 걸려서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돼 왔으니까 보상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결의안을 발의를 하긴 했는데 미국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려면은 지금 물론 이제 9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상임이사국의 단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뿐이 아니라 영국하고 프랑스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만큼 강경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통과가 돼서 중국이 그럼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할래 이것도 될 것인가 그 가능성도 낮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보리 활동에서 배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도 이미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요. 국제사회가 의견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공조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안 된다. 여기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야기는 보잉. 올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죠. 보잉사가.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737 맥스 그 문제 기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재고 물량을 우선 처리한 뒤에 내년 1월부터 일시적으로 보잉 737 맥스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지난 3월에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이 두 여객기 모두 지금 346명
합하면 그렇거든요. 네. 전원이 다 숨지는 다 사고가 숨졌죠.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항공사들이 먼저 운항 정지를 시켰고 미국은 안전한 기종이다 뭐 이러면서 자국 항공사니까 좀 버텼는데 미국 항공사들까지 운항 중단을 발표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정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운항이 정지된 후에도 한 달에 40대꼴로 생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판매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렇죠. 재고를 보관할 곳이 더 이상 이제 없대요. 그러니까 세워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이런 발표를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다가 11일에 스티브 딕슨 미 연방 항공청 청장이 2020년 전까지는 737 맥스 운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여기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737 맥스가 보잉에서 상당히 야심작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A320하고 네. 이게 라이벌이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야심차게 내놨고 잘 팔렸었어요. 사실은. 많이 잘 팔렸죠. 네, 근데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사고가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나는 바람에 네. 지금 뭐 보잉 측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안 사잖아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항공기를 사는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 항공기 20%를 중국이 갖고 네. 있는데 그중에서 737 맥스를 대량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조종사들도 고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운항 중단 여파가 이제 여기 보잉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항공기 조종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해외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얹어주고 지금 데려왔었잖아요. 중국이요. 일단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737 맥스를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해외 조종사 채용을 일단 중단을 해서 지금은 당장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 보잉의 항공기 생산이 줄어들면 항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타격이 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그렇죠. 저가 항공사들 굉장히 많이 네. 비행기 샀거든요. 그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걸 도입해서 중장거리 노선까지 진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티웨이 항공 그다음에 에어부산은 지금 다른 기종을 도입하는 쪽으로 다른 회사의 이제 네. 기종을 도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고요. 지금 2대를 도입한 곳이 이스타 항공인데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3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내년 5월부터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도입을 미룬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항공산업은 미국이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항공의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룰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거를 끌고 가던 것은 이제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네. 끌고 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가장 먼저 737 맥스 운항을 금지한 곳이 중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그걸 딱 금지를 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속속 금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식의 사고가 나면은 사고 조사를 하고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네. 이제 연방항공청에서 주로 주도를 해갖고서는 그렇죠. 뭐 이 항공기는 계속 써도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중국이 먼저 주도를 했다는 거는 이제는 중국이 유럽하고 미국이 끌고 가던 항공산업에 우리가 이제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도 그렇습니다. 봤었고 또 중국이 이 737 맥스에 대항해서 내놓는 항공 기종이 있어요. 네. C919이라고 해서 네네. 근데 선진국에서는 잘 안 사죠, 사실.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네, 뭐 아무래도 그래도 뭐 보잉이라든지 뭐 에어버스를 에어버스 사는데 이제 약간은 조금 뭐 저 개발도상국 이런 쪽에 약간 억지로 좀 팔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이 기회를 틈타서 그래서 중국이 항공산업도 사실은 이제 중국 제조 2025에 들어가 네네. 있던 산업이거든요. 항공 굴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뭔가 좀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갖고 우리가 좀 기대를 쫓겠다. 네. 뭐 이런 의도가 상당히 많기는 했습니다.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미중 패권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런 네.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소식은 기생충, 봉준호 감독 기생충 소식입니다. 이제 아카데미상 시즌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네네. 또 로컬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아카데미 로컬 아닌가요? 라고 봉준호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의미가 많이 깊은 거죠. 그럼요. 많이 네. 알려져 있는 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비 후보로 선정이 됐다고 해요. 네, 미국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17일에 이제 9개 부문의 예비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작품상을 비롯한 본상은 예비 후보가 없습니다. 후보작이 바로 발표가 되는데 본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다큐멘터리 뭐 이런 부문은 예비 후보를
먼저 뽑고 다시 후보작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서 또 선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작에 오른 작품들이 기생충을 포함해서 10편이 올랐는데요. 최우수 국제영화상이라는 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 바뀐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문 예비 후보에 한국 영화가 포함된 건 작년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맞아요. 버닝이 있었어요. 맞아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죠. 네, 아깝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과연 오를 것이냐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도 올랐어요. 봉준호 감독이 작사를 하고 기택내 장남 기호를 연기한 배우 최우식 씨가 부른 엔딩곡 소주 한 잔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곡이 후보에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의 고달픈 초상을 대변하는 노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여기가 좀 후보가 쟁쟁하더라고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가 있고 겨울왕국2의 인투 디 언노운, 라이온킹의 스피릿 같은 노래 15편 너무 중에 쟁쟁한데 쟁쟁한 주제가상 후보 중에 하나로 올랐고요. 예비 후보 중에 최종 후보작이 내년 1월 13일에 주요 부문 후보작과 함께 발표가 되고요. 지금 2월 9일에 지금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2월 9일이군요. 네. 근데 작년까지는 내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외국어 영화상 최종 후보를 정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직접 후보를 또 정하도록 심사 방식을 바꿨대요. 그럼 뭐가 좀 달라지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취향들이 더 많이 대중적인 취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들의 그렇죠. 시각에서 항상 대중하고 조금 괴리된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까? 1월 겨울왕국 13일을 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기생충이 최종 후보 발표에서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 국제영화상에 다 후보로 지명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골든글로브에서 감독, 각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다 올랐습니다. 네.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 후보에서 빠졌는데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랑 다르게 영어 대사가 최소 5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렇군요. 근데 아카데미는 없으니까 작품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칸 영화제에서 올해 황금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고 지금 미국 4대 비평가 협회상에서 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태고요. 북미 흥행 실적도 좋아요. 66일 동안 우리 돈으로 238억 원의 수익을 기록해서 지금 외국어 영화 역대 흥행작 중에 1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2월 9일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오랜만에 여태까지 좀 바빴고 그거 다 못 봤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한번 딱 각 잡고 앉아서 앞쪽이 좀 나오니까 월요일 오전에 우리 시각으로 10시 정도부터 한번 시작이 봐야겠습니다. 되니까요. 네, 지금까지 전주현 웨싱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생충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최우식 씨가 부르는 소주 한 잔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 7시에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